독일어로 소란스러운 유령을 뜻하는 폴터가이스트는 이유 없이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물체가 스스로 움직이고 파괴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하며 이런 미스터리 현상은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보고되고 있다. 그래, 있다니까. 뭐야? 전체 노트북이 다 그런 거죠? 저건 조금. 소리가 의자가 튀어나오고. 이게 리얼이야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저 CCTV, 예. CCTV 저 밑에 저거 초 가는 거 보니까. 눈이 쾅 닫히는 거 혼자 갑자기. 뭐 열어봐. 저 밑에 뭐 떨어졌어. 오, 이게 뭐야? 마네킹. 움직여 지금. 마네킹 머리가 돌아갔잖아, 지금. 그렇죠, 마네킹 머리. 에이, 지금 돌아갔어. 각도가. 오, 세네. 지금 다들 놀라셨을 텐데 네. 다빈치 노트 오늘의 첫 번째 미스터리는 바로 폴터가이스트 현상입니다. 또 공포 영화에서 많이 본 장면들인데요. 그런데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2017년 아일랜드 코르크시의 한 중학교. 활기찬 분위기 속 아이들은 각자의 시간 속에서 그날도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시각. 어느덧 학교에도 밤이 찾아오고 새벽 3시. 새벽 3시. 아무도 없잖아. 고요하기만 했던 복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뭔 소리야? 아무도 없는데 지금 소리인 거잖아, 이게 뭐야? 그러나 이런 기이한 현상은 며칠 뒤에도 계속되었는데 그래서일까 학생들과 교사들이 복도를 지날 때면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고 한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폴터가이스트 현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원래 귀신을 뭐 본 적이 없어서 너무 맹신하거나 또 너무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 자체가 너무 미스터리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서랍장이 막 혼자서 열리고 닫히던데 그거는 어떻게 설명? 저는 단순하게는 그냥 기울기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기울기요? 예, 집 자체가 그냥 수평이 좀 안 맞는 집 그런 집 가끔 있잖아요. 네. 집 자체가 수평이 좀 안 공사가 맞는 뭐, 수도 있고 들어가 있던 거. 그리고 처음에는 수평이 잘 맞게 집을 잘 지었는데 하다 보니까 뭐 집안 치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수평이 좀 안 맞게 됐을 수도 있고 특히 귀신 이야기 이런 거 제가 좀 조사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의자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빙 네네네. 맞아요. 많이 하거든요. 의자 같은 경우에 회전 의자기 때문에 원래 돌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회전 의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약간의 그런 수평상의 문제만 발생을 하면 조금만 기울기가 발생해도 회전 의자는 빙 돌죠. 모르고 보면 신기하죠. 저희 앉아 있나? 그럼 만약에 제 연구실의 서랍장도 그냥 열려요. 그래서 책을 고여놨습니다. 그들은 안 열립니다. 기울기 문제다. 혹시 다들 무서우셔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믿기 싫어서. 무서워서 그런 것도 조금 있어요. 근데 그것보단 저는 아무래도 조작이라든가 누군가의 장난 같은 게 아무래도 더 원인으로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의 폴터가이스트 현상들이 물건이 혼자서 움직이거나 아무도 없는데 소리가 들리거나 수상한 인기척이 있거나 뭔가 좀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떨까요? 맞아요. 세계 유명 폴터가이스트 현상들을 쭉 살펴보면 한 7가지 정도 공통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물건이 사라진다. 두 번째, 물건이 공중에 뜨고 날아다닌다. 그치 아까 봤던 거. 세 번째, 악취가 난다. 악취. 그리고 뭐 전파 간섭이 일어나는 사례가 많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까 모니터. 맞아요. 다섯 번째, 아무도 없는데 뭐 발소리가 들린다거나 노크 소리가 나는 것 같다. 그다음에 누군가 나를 뭐 밀었다거나 이렇게 문지르고 지나갔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례도 종종 보고되고 있고 그리고 전기가 갑자기 끊긴다. 뭐 이런 식의 공통점이 주로 많이 얘기되곤 하죠. 아, 7가지.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몇 가지 특징들이 더 있는데 어떤 특정 장소에서만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그 특정 장소가 어떤 역사, 히스토리가 있다든지 그리고 나서 또 보면은 목격자가 적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은 조작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지금 굉장한 자신감을 세 분 다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네. 이건 정말 설명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뭔가요? 아까 영상에서 와인잔이 산산 조각 났잖아요. 이것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여러 그 알려져 있는 다양한 예가 있는데요. 바로 공명입니다. 공명. 공명? 공명이란 특정 고유 진동수를 지닌 물체가 그와 같은 진동수를 가진 힘을 주기적으로 받을 경우 진폭과 에너지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 와인잔을 공명으로 깰 수 있다? 와인잔을 공명으로 어떻게 깰 수 있을지 다빈치 노트에서 직접 실험해봤다. 세상 만물은 자신만의 고유 진동수를 가지고 있다는데 아유 나네. 물론 와인잔에도 있다. 원리는 간단하다. 와인잔의 고유 진동수와 똑같은 주파수의 소리로 공명을 일으키면 와인잔을 깰 수 있다는 것. 진짜로?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 실험에 필요한 장비를 소개한다. 음향 주파수를 만들어내는 톤 제너레이터, 주파수를 증폭시키는 초고출력 파워 앰프, 그리고 광범위 송출이 가능한 고성능 스피커와 소리로 진동수 측정이 가능한 주파수 측정 장비가 많이 프로그램까지. 들어갔네요.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먼저 와인잔의 고유 진동수부터 측정해 보기로 했다. 와인잔의 고유 진동수는 주파수 측정 프로그램을 통해 알 수 있다는데 과연 와인잔의 고유 진동수는 312와 323. 같은 브랜드의 동일한 제품이라도 고유 진동수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그리고 와인잔의 고유 진동수와 동일한 주파수의 소리를 발생시키면 그런데 방이 없는데? 무언가 잘못된 듯 출력을 더 높여보는데 과연 깰 수 있을까? 움직인다. 슬슬 움직인다. 떨린다, 떨린다. 와인잔이 깨졌다. 와인잔이 깨지는 모습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1초에 5,000 프레임 촬영이 가능한 초고속 카메라를 준비했다. 다시 한번 와인잔의 고유 진동수를 측정하고 동일한 주파수를 발생시켜 보는데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까? 내부의 진동. 깨지지 않을까요, 똑같이? 또 흔들린다. 무슨 물방울처럼 저렇게. 신기하다.
미세한 움직임까지 선명하게 보이는 와인잔의 진동. 이것이 바로 공명이다. 진동의 증폭이 점점 더 커지는 무서운 공명의 힘에 와인잔은 결국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다시 한번 살펴보자. 여기서 잠깐! 정말 소리의 힘만으로 와인잔이 깨진 것일까? 소리까지 촬영 가능한 최첨단 특수 카메라, 사운드 카메라로 다시 한번 촬영해보기로 했다. 아니 세상에 제작비가 얼마길래 저렇게 저 다 비싼 거 아니에요? 사운드 카메라라는 게 있어요. 글쎄 말이에요. 저도 소리의 그 공간적인 분포를 측정하는 거예요. 과연 사운드 카메라로 촬영한 와인잔은 어떤 모습일지, 정말 소리가 찍힐 수 있을까? 우와 공간적인 육안으로 색이 이렇게 보여. 소리에 따라서 소리의 정도를 색깔로 성취가 있네요. 되게 신기하다.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소리 공명의 힘. 스스로 깨지는 와인잔의 비밀은 바로 소리 공명에 있었다. 이렇게 다리가 무너지거나 컵이 깨지는 건 사실 특수한 상황에 가까운데요. 대부분의 폴터가이스트는 사실 뭐 집안에서 물건이 흔들리거나 움직이거나 떨어지잖아요. 이런 건 또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폴터가이스트의 원인은 바로 미세한 진동입니다. 진동이요. 영국의 맨체스터 박물관에 스스로 움직이는 석고상이 있다. 바로 고대 이집트의 오시리스 상이다. 저거는 정말 유명한, 저는 알고 있었던 거. 박물관 그래요? CCTV에 포착된 놀라운 장면. 오시리스 상이 움직이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는데, 뭐야, 움직여. 하나만 움직여, 지금.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미스터리한 움직임들. 마네킹이 돌아가고 인형이 움직인다. 심지어 미스터리한 이 현상들 역시 미세한 진동과 관계가 있는 것일까?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진동이 발생하고 있다. 무서운 자연재해부터 일상 속 작은 진동까지. 그런데 인간이 느끼기 힘든 미세한 진동이라도 물체의 주기와 우연히 맞아떨어진다면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물체는 스스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데, 과연 미세한 진동은 물건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걸까? 그래서 다빈치 노트에서 직접 실험해봤다. 실제 오시리스 상과 똑같은 크기인 25cm의 동상을 준비. 그리고 움직이는 오시리스 상 재현을 위한 핵심 포인트. 맨체스터 박물관의 환경과 동일하게 설정하기 위해 실험을 방문객들의 정말. 발걸음 진동을 대신할 특수 진동기를 설치했다. 모든 실험 준비 완료. 특수 진동기를 통해 초당 7mm 진폭의 미세한 진동을 발생. 과연 움직이는 오시리스 상은 재현될 수 있을까? 그런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다른 각도에서도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실험은 이대로 실패하는 것일까?
여기서 잠깐. 오시리스 상은 오랜 시간에 걸쳐 아주 천천히 움직였었다. 실험 동상 역시 보이지 않는 미세 움직임을 고려해 6배속으로 관찰해보기로 했다. 그때 보이시나요? 미세하지만 분명히 보이는 동상의 움직임. 확실한 비교를 위해 6배속보다 4배 빠른 24배속으로 돌려봤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바로 미세한 진동이 만들어낸 동상과 바닥면 사이의 마찰력으로 동상은 거의 반 바퀴를 스스로 회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니 마치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움직이는 오시리스 상의 비밀은 바로 미세한 진동에 있었다. 밤에 안 일어나고 이제 주로 이제 낮 시간에 저렇게 이제 일어나 가지고 사람들이 감시 카메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확인돼 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던 사건인데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기로 저게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또 이제 근처에 차가 다니고 하니까 그 진동 때문에 이쪽이 특별히 맞게 흔들려 가지고 얘만 이렇게 좀 돌아갔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낮에 이렇게 돌아갔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갔지. 만약에 밤에 돌아갔다고 해보세요. 괴담 사람 나오죠. 난리 나지 난리 않았겠어요. 나오죠. 아, 이게 뭐 파라오의 저주니. 그치. 뭐 사람들 막 다 막 무슨 그치, 뭐 역사 다 제목을 끌어다와가지고, 바치고 막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마침 낮에 이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뭐 저주다, 뭐 파라오의 악령이 씌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고 이거 왜 이러지? 라면서 보기 시작하니까 이 원인이 논리적으로 밝혀지는 거죠. 이게 신기하다. 뭔가 한 포인트로 완전 과학적 설명이 되는가 하면 또 완전 또 미스테리하게 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스터리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연히 꼭 겹쳐야 조금 더 이 현상들이 신기하고 미스터리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우연히 꼭 겹쳐야지. 맞아요. 1936년 한 장의 사진이 영국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 마치 사람인 듯 계단을 배회 중인 희미한 형체. 역시. 저건 좀. 이곳은 수백 년 전 도로시 타운센드라는 여성이 살고 있었던 대저택이었다. 어느 날 도로시의 불륜 현장을 목격한 남편은 화가 난 나머지 그녀를 방에 가둬버렸고 그녀는 감금된 채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저택을 떠돌던 희미한 정체는 쓸쓸히 세상을 떠난 도로시의 홀령으로 추정되고 있다. 모든 심령 사진은 꼭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있어요. 서사가 있어. 그럴수록 더 그게 정확해 보여. 이곳은 호주 퀸즐랜드의 한 공동묘지. 사랑하는 딸을 추모하기 위해 딸의 묘비를 찾은 앤드류. 앤드류는 그곳에서 찍은 사진을 보다 소스라치게 놀라고 마는데 딸의 무덤 앞에서 처음 보는 아이가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던 것. 나 지금 소름 끼쳤어. 그 애기를 찍어놓은 사진 같은데요? 당시 근처에 아이는커녕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앤드류. 그렇다면 사진 속 아이는 과연 누구일까? 한편 미국 애리조나에 위치한 부드힐 공동묘지. 이곳은 총싸움으로 죽거나 교수형을 당한 사람들이 매장당한 곳으로 유명한 곳이다. 친구와 함께 이곳을 방문한 테리 아이크 클란트는 며칠 뒤 자신이 찍은 친구의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마는데 분명 텅 비어있던 친구의 뒤편으로 뚜렷이 나타난 한 남자의 얼굴. 모자 쓴 사람. 게다가 오래된 공동묘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중절모와 양복 차림까지. 사진 속 남성의 정체는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이거는 좀 섬뜩한데요.
이번에는 무덤만큼 심령이 자주 나타난다고 알려진 영국 리버풀 뉴샴 파크 병원. 이곳은 수십 년 전 많은 고아들이 잔혹한 학대로 목숨을 잃었던 보육원이었는데 이후 병원이 들어섰다 이전하면서 폐건물이 되었고 현재는 영국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심령 스폿이 되었다. 2016년 가을 관광객들과 투어를 진행한 가이드는 단체 사진을 확인하던 중 충격에 빠지고 마는데 분명 가이드 포함 관광객은 모두 29명. 하지만 사진에는 30명이 찍혀 있었던 것. 과연 이들과 함께 목격된 정체불명의 소녀는 누구였을까? 그저 공포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때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공간에서도 심령 현상은 존재한다. 싱가포르에 달리는 지하철 창문에서 포착된 의문의 아이. 에이, 저거 반사 같은데? 일본의 고속철도에서도 즐거워 보이는 여학생 뒤편으로 희미한 얼굴이 나타나는데 그러나 창문 쪽 좌석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 에이, 저거 반사지 딱 봐도. 사건 사고 현장에서도 심령 현상은 존재했다. 버스 전복 사고가 일어난 현장. 마치 어둠 속에서 사고 현장을 지켜보는 듯한 의문의 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기이한 현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는 정체 모를 존재들. 사진 속 의문의 형체들은 과연 빛과 그림자가 만들어낸 허상일까? 아니면 카메라가 포착한 심령의 모습일까? 근데 저희가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된 심령 사진이 있다고 하는데 가장 최근이요? 네, 방송 최초로 저희 다빈치의 노트에서 공개가 되는 사진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의심하실 수가 있으니까 뭐 어플, 포토샵 이런 작업이 일절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사진 보시죠. 뭐야? 진짜 있었다고? 제 옆에예요? 저번에 포스터 찍을 때 아니, 맞아, 나 저분 봤어. 맞아, 나 저분 봤어. 아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 저분이요 제 스타일리스트예요. 이발 한번 하셔야겠다. 안 무서워요. 제 스타일리스트입니다. 아니 왜냐면 근데 저 찍을 때 뭐가 없었을 텐데. 뭐야? 아이고. 저 여기 세트장인데요. 저 뒤에. 장성규 씨 맞죠? 네, 저 옆에서 저희 포스터 찍을 때고 네. 오른쪽에 그때 있었어요, 저 뒤에 뭐가? 전 전혀 못 느꼈어요. 사람처럼 보이는데. 포토샵이 아니라고요, 근데? 예, 이거는 포토샵으로 만들지 않은 거고요. 사실 이런 대부분의 심령 사진은 딱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뭐죠? 제가 생각하는 심령 사진의 비밀은 바로 다중 노출입니다. 다른 쪽에선 사진 촬영이 한창인데 그런데 이때 카메라에 포착된 의문의 인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누구야? 조용히 제작진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남성. 아이디어가 여기로. 이분의 정체는 바로 27년 경력에 빛나는 사진 전문가. 교수님이셨어. 심지어 교수님. 특별히 또 와주셨네. 알고 보니 녹화 내내 출연자들을 찍었던 것인데 이 사진들은 대체 어떻게 심령 사진으로 탄생한 걸까? 며칠 후 찾아간 서울의 한 학교. 또 다른 촬영 준비가 한창인 듯한 현장. 아 이쁘다. 심상치 않은 비주얼의 모델까지 등장. 저랑 사진 같이 찍혔죠. 스튜디오엔 모델 한 명뿐인데
어떻게 같이 찍힌 듯한 심령 사진이 만들어진 걸까? 심령 사진은 사실 다중 노출이라는 사진술을 이용한 일종의 트릭 같은 것인데요. 여기 촬영을 마친 필름이 있습니다. 이 필름에 우리는 한 번 더 촬영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이때 적당한 자리에 절묘한 피사체가 맺히게 되면 유령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과연 다중 노출로 정말 심령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드디어 시작된 필름 현상 작업. 먼저 필름이 들어있는 긴 통을 교반기에 고정하고 필름에 상을 맺히게 해줄 현상 용액을 부어주는데 필름을 꺼내보니 정말 뭔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제 건조기에 넣고 말려주면 현상 작업 완료. 이제 심령 사진을 위한 최종 관문이 남았으니 바로 인화 작업. 저거 사진 막 암실 배경으로 공포 영화 많이 나오고 이랬었어요. 현상한 필름을 사진 용지에 밀착하면 인화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난다. 드디어 인화지를 현상에게 담그는데 과연 따로 찍었던 2개의 장면이 한 장의 사진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아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심령은 정말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서서히 나타나는 필름 속 형체. 심령의 모습은 점점 또렷해지는데 이렇게 만들 수가 있구나. 포토샵이 아닌 순수한 사진 기법으로만 탄생한 심령 사진. 심령 사진에 숨겨진 과학적 비밀은 혹시 다중 노출 현상이 아니었을까? 아까 윌리엄 작가님은 그냥 부주의한 사진 작가였네요. 아니면 의도했을 처음에는 수도 아마 있고. 부주의했을 예, 텐데 예, 나중에는 아마 예,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특히 과거에 필름 카메라 사용하던 시절 기억하십니까? 우리들은 다 기억하고 있겠네요. 필름 카메라 사용하던 때는 보면 필름을 항상 깜깜한 데 보관해야지 필름이 안 타고 잘못해가지고 빛이 카메라 속으로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필름이 손상되고 맞아요. 현상하는 과정에서도 실수하면 그것 때문에 필름이 망가지고 이런 게 항상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로 갈수록 그런 것 때문에 분명히 실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빛 한 줄기만 어떻게 잘못 들어와가지고 필름에 닿아도 뭔가 허연 게 찍힌 것처럼 뭔가 한쪽이 타가지고 허연 게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새어드는 빛,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필름이 탄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공교롭게도 뭐 좀 이렇게 좀 둥그렇게 생겼다든가 사람 얼굴 비슷하게 얼룩이 진다든가 하면 저 귀신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수도 있겠죠. 요즘에는 사실 필름 카메라 많이는 안 쓰잖아요. 대부분 이제 휴대폰을 사용하는데 아까 마지막에 인터넷에 떠도는 심령 사진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필름 카메라로 찍은 게 아닌데 이것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요즘 많이 들고 계신 이제 흔히 디카라고 하죠. 이것도 저희가 핸드폰으로 들고 있는 카메라도 이제 디카의 일종인데 디카로 찍힌 사진도 설명이 가능해요.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심령 사진의 비밀은 바로 셔터 스피드입니다. 셔터의 스피드. 네, 셔터의 스피드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셔터를 누르면은 그 셔터 막이 이렇게 닫혔다 열렸다 하는데 그게 얼마나 빨리 닫히고 열리냐에 따라서 사진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가 결정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닫히고 열리는 속도를 이제 셔터 스피드라고 하거든요. 그게 찰칵할 때잖아요. 그렇죠. 찰칵하는 거죠. 그 닫혔다 열리는 동안 만약에 사람이 움직이게 되면은 그 움직이는 모습이 다 들어오겠죠. 약간 잔상 남듯이 이렇게. 그렇죠. 잔상 남듯이 남는 거죠. 필름 카메라보다 다양한 기능을 보유한 디지털 카메라.
그렇다면 디지털 카메라로도 심령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셔터 스피드에 있었다. 매우 느린 셔터 스피드로는 별의 궤적까지 담아낼 수 있다는데 정말 셔터 스피드 조절로 심령 사진 연출이 가능할까? 셔터 속도를 2초로 설정한 뒤 카메라 앞을 걸어가면 마치 유체 이탈을 한 듯하다. 우리가 흔히 나오는 실수 같은 사진. 또한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 찍히는 모습이 달라지는데 비교적 걸음이 빨랐던 구간은 동선을 따라 잔상이 남은 반면 걷다가 멈추거나 정지했던 곳은 진하게 상이 맺히는 모습. 심령 사진의 또 다른 이유는 혹시 셔터 스피드로 인한 우연이 아니었을까? 디지털 카메라에서도 다중 노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경력 27년의 사진 작가와 전통을 자랑하는 K 귀신이 만났다. 요즘은 다중 노출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노출되는 이미지 횟수를 결정합니다. 2부터 9번의 다중 노출이 가능한데 우리는 이중 노출로 설정해서 촬영을 진행할 겁니다. 다중 노출은 어떻게 촬영할까? 3명의 모델이 서 있는 상태에서 첫 장을 찍은 뒤 재빨리 퇴장하는 귀신. 과연 결과는 어떨지? 시간 차이를 두고 찍은 두 장면이 한 장의 사진이 되어 나타났는데 이렇게 고화질의 심령 사진이 탄생되었다. 그런 식으로 밝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묘비 옆에 있던 우리 어린 아이 같이 좀 투명하게. 그리고 오늘의 또 다른 실험 대상자. 녹화 당시 찍은 사진에 멍하니 서가지고 이렇게 응시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새로 찍은 이미지를 겹쳐서 연출하면 심령 사진 완성! 필름 카메라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심령 사진 연출이 가능한 디지털 카메라. 무더운 여름, 나만의 심령 사진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떠신가요? 1991년 8월 스페인 발레카스 마을. 스페인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은 한 사건이 벌어진다. 이 사건은 스페인 역사상 최초로 공식 보고서에 설명되지 않는 일로 기록된 사건이었는데 무슨 일이지? 그 사건의 시작은 바로 18세 소녀 에스테파니아의 의문의 죽음. 고등학생인데 왜? 그녀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에스테파니아의 죽음은 이것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은 자를 부르는 강령술 위자보드였다. 위자보드. 과연 그녀에겐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1990년 스페인. 에스테파니아는 방과 후 친구들과 학교에 남게 된다. 그녀의 친구는 얼마 전 오토바이 사고로 남자친구를 잃게 됐고 죽은 남자친구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에스테파니아에게 위자보드를 제안한다.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 대화를 하는 강령술인 위자보드. 저게 진짜야? 죽은 자와의 대화인 만큼 위자보드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를 끝낼 때 굿바이에 손을 올리고 영혼과 작별 인사를 해야 악령이 쓰이지 않는다는 것. 뭐야? 설마. 에스테파니아와 친구는 규칙대로 위자보드 위에 손을 올리고 영혼과 대화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갑자기 들이닥쳤고 깜짝 놀란 아이들은 의자보드의 규칙을 어기고 판을 부서뜨리게 된다. 굿바이를 못했잖아. 어떻게? 그리고 그 순간 친구들은 모두 같은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뭐? 바로 에스테파니아의 코와 입 속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연기가 빨려 들어갔던 것. 연기요? 그 후 에스테파니아는 기이한 일들을 겪게 되는데 매일 밤 거대한 검은 그림자의 환영이 사라지지 않았고 형체 없는 무언가가 공격하듯 극심한 고통과 갑작스런 발작에 시달렸다. Me echaba espuma por la boca, por la nariz, lo que sea, la ha poseído a mi hija. Mi hija ha sido poseída. 아, 괴로웠겠다. 평소의 온순함과 달리 사람들을 향해 격렬하게 분노했고 점점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자 에스테파니아의 부모님은 그녀를 병원에 데려갔지만 병원에서는 그 어떠한 원인도 찾을 수 없었다. 계속된 고통에 시달리며 악몽 같은 날들을 보내던 에스테파니아. 그녀는 결국 1991년 8월 혼수 상태로 발견, 끝내 사망에 이르고 말았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을 두고 의자보드의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그녀의 죽음과 함께 의자보드의 저주도 끝이 나는 듯 했으나 근데 같이 했던 친구들은 안 그랬잖아. 그러니까. 에스테파니아 혼자만 그런 거잖아. 날카로운데요. 그죠. 기이한 일들은 그녀의 가족들에게까지 계속됐다. 가만히 있던 물건들이 스스로 움직이거나 폴터가이스트잖아. 한밤중 방문이 저절로 열리는 등 집안 곳곳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 모두 에스테파니아가 봤다고 주장한 거대한 검은 그림자를 목격하게 되는데 거대한 그림자는 밤마다 가족들을 짓밟고 옥죄며 극심한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고 가족들이니까 착각하는 것도 아니지 않을까? 참을 수 없었던 가족들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 또한 기이한 현상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뭔데? 왜? 아무도 없던 방 안에서 에스테파니아의 제단 사진이 불에 타고 있었던 것. 이건 뭐야? 이것도 우리가 저희가 달았었잖아. 가족들은 경찰에게 이 모든 일이 딸로부터 시작된 것 같다며 털어놓았고 경찰 역시 이 사건에 대한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자신이 겪은 기이한 현상을 공식 보고서에 기록하게 된다. 그렇게 이 사건은 의자보드로 일어난 스페인 초유의 미스터리 사건으로 남게 된 것이다. 의자보드를 하고 난 뒤 에스테파니아와 그녀의 가족들에게 일어난 끔찍한 사건들. 이것은 그저 우연의 일치였을까? 아니면 정말 의자보드로 불러낸 영혼의 저주였던 걸까? 섬뜩하네요. 어우, 네. 그러네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미스터리, 한 소녀를 죽음으로 이끈 위자보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위자보드가 정확히 뭔지부터 여쭤볼게요. 어떤 영혼, 세상을 떠난 혼령 이런 것이 돌아다니는 것을 내려오게 해서 다시 불러내는 기술을 강령술이라고 합니다. 그 강령술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위자보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생각해보면 저 학교 다닐 때도 이런 비슷한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분신사바 했잖아요. 맞아요. 분신사바. 오셨으면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근데 실제로 분신사바 하면서 막 움직이는 친구들도 있었고 맞아. 뭔가 무서운 일이 생기기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해봤는데 저는 믿지 않는데 근데 무서웠어요. 뭔지 알죠? 저도요. 저도 안 믿는데 무서워.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근데 진짜 뭔가 느낌상 약간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네. 미세하게나마. 맞아. 그래서 그냥 하다가 그만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뭐 분신사바 같은 거 이런 게임 하신 거 뭐 기억나시는 거 있으실까요? 아니면 뭐 강령술. 저는 안 해봤는데 이제 어렸을 때 제 친구들이 그런 게 있었어요. 블러디 메리라고. 블러드 메리. 그것도 약간 네네. 화장실에서 불을 끄고 거울 앞에서 눈을 감고 블러디 메리, 블러디 메리, 블러디 메리 3번을 외치고 눈을 뜨면 거울 속에 블러디 메리가 나타난다. 블러디 메리가 나타난다. 진짜. 근데 귀신을 불러낸다라는 게 말이 되는지. 전 요건 안 믿는데. 그러게요. 응. 저도 영상을 보면서 이게 너무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겹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위자보드는 뭐 우연의 일치라고 해도 뭐 가족들이 뒤에 다 피해를 입었다 이건 우연치고는 너무 끔찍하지 않나. 그렇죠. 너무 센 대가인 것 같기도 맞아요. 한데. 사실 이 모든 일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우리의 옛 속담이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까마귀 날자 배 배 떨어진다. 오비라. 기이한 경찰 보고서가 작성되고 한 그런 시점, 저 희생자가 세상을 떠난 시점하고 그 위자보드를 한 사건하고도 상당한 시간이 떨어져 있어요.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굳이 연결시켜서 생각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위자보드가 갖고 있는 어떤 불길한 느낌?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우연의 일치에 불과한 사건 2개를 연관시켜서 굉장히 신비로운 사건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의심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간 딴지 걸고 싶은 건요. 좋아요. 얼마나 많은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걸 몰래 하는데 다 그 아이들한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오히려 생각났던 것은 이 스토리 안에 되게 여러 가지의 우리 뇌가 겪는 착각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착각? 예를 들어서 방금 선생님이 딱 들어와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끝까지 못한 거 있잖아요. 네. 이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자이가르닉 효과다. 자이가르닉 효과다. 자이가르닉 효과다. 어떤 효과요? 자이가닉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뭔가를 할 때 나만의 프로세스로 다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혼한테 마지막에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하면 사람들이 내가 하던 거를 다 하고 끝내면 잊어버리고 다음 걸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다 못 끝내면은 뇌에 계속 남아요. 뭔가 이게 그 다음에 학습 능력도 저하시키고 내가 계속 생각이 나면서 그래서 이게 뭔가 늘 하던 대로 이걸 끝냈어야 되는데 못 끝냈다는 부분에 있어서 찝찝함이 남은 거는 그걸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게 하나였고. 사실 여기에서는 또 한 가지 짐작을 해보면 이 스토리를 주변 친구들도 믿고 가족들도 믿고 다 이 과정에 있어서 이 가족들은 또 뇌과학적으로 약간 유전적으로 비슷한 기질을 타고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도 해봐요. 있는 기질이 있는 가족들이었다. 네, 이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지컬 아이디에이션이라고 그래서 마법적 사고라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뭐든지 이건 마법이야. 뭐 누가 날 도청하고 있어. 이거는 뭐 외계인이 날 납치한 거 아닌가라고 이제 뭔가 마법 같은 일,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유난히 잘 믿고 싶어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주변에도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심해지면 조현병으로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소녀의 경우에는 약간 조현병과 비슷한 어떤 뇌의 발작 증세가 있었을 것 같고 또 전반적으로 약간 유전적으로 이걸 쉽게 믿는 기질의 어떤 가족이 공통하는 유전적 효과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요. 정말 가까운 사람이 겪었다는 일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그런데 네. 지금부터 위자보드를 한 후에 무시무시한 일들을 겪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건 유명하죠. 아 잠깐만 이거는 이 80명이면 사건 유명하죠. 한 반 전체가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머 어떻게 너무 괴로워하는데? 이건 진짜인데? Me desmayé un día miércoles. Fue muy horrible y me cuesta mucho acordarlo nuevamente y como alguien que me estuviera siguiendo por mi tras. Era un hombre alto, era todo de negros, tenía una barba muy larga y es como si que me estuviera siguiendo para ahorcarme o algo así. 꽤 구체적인데요. 그러니까. 얼마 전. 그럼 뭘 잘못 먹거나 이런 건 아니었다는 거네, 그렇죠? 그렇지. 그 페루의 집단 발작은 약간 뭐 식중독이라든지 뭐 전염병 이런 거는 아니었어요? 아니요, 병원에서 그때 검사를 했는데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진짜 위자보드 때문일까요, 그럼? 왜냐면 8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저렇게 집단으로.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데 이게. 맞아요. 제 생각에는 전형적인 집단 히스테리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저렇게 어떻게 8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이상한 걸 겪을 수가 있지? 그 많은 숫자 자체가 어쩌면 이유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명이 소리 지르면서 뛰어가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고 있으면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지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근데 한 20명이 소리 지르면서 막 도망가고 있다고 해보세요. 나도 좀 같이 도망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겁에 질리지 않겠습니까? 이거 사실 사회적 동물로서의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눈치를 보면서 무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자. 거기서 강한 느낌을 느끼게 되는 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작가님 말씀대로라면 페루에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은 진짜로 뭐 몸이 안 좋아서 쓰러졌어. 그럼 나 보다가 뭐야? 나도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무서움이 점점 커지는 거죠. 한 2명 정도가 애가 힘들어가지고 뭐 쓰러졌다라고 하면 애들이 오늘따라 왜 이럴까? 그런데 그게 약간 번져가지고 어느 그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30명이 지금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소리를 막 지르고 있다라고 하면 그 공포감과 충격 때문에 나도 놀라게 되고 나도 겁에 질리게 되면서 히스테리가 나도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또 이게 특정 나이대 같은 경우가 좀 민감할 수가 있죠. 아 그렇게요. 아까 그 선생님들은 멀쩡했던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 그냥 학생들만 집단 히스테리 현상에 걸렸던 거 보니 유대감이 있는 아이들끼리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네. 청소년의 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서 기존에 내가 배웠던 것들 이게 다 바뀌면서 나의 어떤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예요. 초중고. 그래서 이 아이들의 경우에는 주변 애들이 갑자기 뭔가의 공포감을 느끼면 나도 모르게 막을 수 없이 이 감정에 같이 휩쓸려지는 그러한 현상이 좀 심한 편이죠. 충분히 공감이 듣고 갑니다. 보니까 일리가 그런 것 있네요. 같은데요. 네.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근데 아까 영상을 보니까 실려 나가고 막 두려움에 의해서 그렇게 신체적으로 그런 반응이 어느 정도까지 올 수가 있나요? 그러게요. 실제로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요. 사실 이 내가 기대치 못했던 어떤 강한 자극을 받을 때 이걸로 인해서 심장마비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웬일이야. 자, 이거를 설명하는 이론이 미주신경으로 설명을 해요. 미주신경. 네, 그러니까 미주신경은 우리 몸 그러니까 전체를 통과한 가장 긴 신경이거든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포함해서 소화기, 호흡기, 심장 이쪽 모든 곳에 다 그 조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미주신경이 평소에 약간 릴렉스가 잘 돼 있고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으면 커다란 스트레스나 무서움이나 공포가 와도 우리가 그거 때문에 죽을 정도까지 가지가 않는데 얘가 이제 활시위를 치면 축 늘어져 있다가 갑자기 빡 당기잖아요. 그러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배가 전복되고 나서 물이 들어올 때까지 가기도 전에 내가 이제 죽는다라는 충격 때문에 그 이전에 심장사가 오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충격, 공포, 심리적인 게 굉장히 충분히 죽음에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하면 오늘 주제가 바로 인형에 관련된 거라고 들었거든요. 자, 일단 세계 3대 공포 인형은 애나벨, 맨디, 로버트라고 하는데요. 근데 맨디는 약간 각에 따라서 좀 약간 눈 마주칠 것 같은 그건 각도 아니에요? 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심리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느낌이 쎄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세계 3대 공포 인형을 뒤이을 살아 움직이는 인형이 목격됐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한 경매 사이트에서 살아 움직이는 인형이 판매되고 있다. 혼자서 움직이고 사람을 위협하고 말까지 걸어온다는 저주받은 인형들. 뭐야? 인형들은 그 주인들이 겪은 섬뜩한 경험담과 함께 판매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한 인형. 아이가 인형이 혼자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며 자기 방에 두길 거부했다. 아이에게 줄 계획이라면 절대로 사지 말 것. 절대로 아이 곁에 두지 마라. 그 이야기에 이끌려 직접 구매해본 제작진. 아니 진짜 왜 사요 저걸? 왜 사요 저런 걸? 마침 세일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죠? 여기 있다. 저기. 어디? 여기 있다. 저기. 어디? 와, 깜짝아. 아 놀래라. 과연 주인들의 말처럼 정말 인형이 살아 움직이는 걸까? 난 인형이 무서워. 진짜 싫어요 저런 인형. 2015년 한 영상이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인형이 자신이 안고 있던 십자가를 스스로 움직였다는 것인데. 뭐야? 움직였어. 대낮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렇죠. 어두울 때. 이 영상을 찍은 사람은 영국의 심령 연구가 제인 해리스. 1960년대 만들어진 이 인형은 한 남자로부터 가져온 것으로 인형의 전 주인은 자신의 이름을 존이라고 밝히며 본인의 신분 노출을 극도로 꺼렸다고 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꼭두각시 인형을 자신의 방에 둔 뒤로 꼭두각시라고? 뭔데? 심한 두통과 현기증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매일 밤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뿐만 아니라 존은 인형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말했다. 깊이 잠든 어느 날 밤 목을 조여오는 답답함에 눈을 뜬 존은 안 돼. 아우. 인형이 스스로 움직이며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는 것. 우시겠어요, 교수님. 어떻게 울보야 울보. 제인은 존의 꼭두각시 인형을 가져와 유리 상자에 가둔 채 어떤 물리적 영향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인형을 관찰하기 시작했고. 유리 상자. 근데 움직이는 거야? 3개월이 되던 어느 날 정말로 인형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제인은 17년 동안 심령 현상을 연구해왔지만 이렇게 정확한 물리적 움직임을 관찰한 것은 처음이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또 한 번 인터넷을 술렁이게 한 사건이 있었으니 인형이 자유자재로 표정을 바꾸는 충격적인 영상. 눈이 움직여. 얼마? 영상 속의 인형은 1972년 멕시코의 M사에서 만든 소시라는 인형으로 팔을 돌리면 표정이 바뀌는 구조로 인기를 끌었는데 브라이언은 본인의 소시 인형에 악령이 쓰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뭐야, 표정이 바뀌어? 진짜로? 악령이 깃든 인형으로 유명한 에나벨 인형 옆에 소시를 놓은 후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 뭐지? 인형들이 놓여있던 장식장의 문이 저절로 열리고 에나벨 인형이 혼자 떨어진 기이한 현상까지 포착되어 사람들을 더욱 공포로 몰아넣었는데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살아 움직이는 인형들. 정말 인형에 악령이 깃들기라도 한 것일까? 아니면 우연히 만들어낸 찰나의 순간이었을까? 저는 쭉 보면서 단서들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영상들을 보면서 일단 언제 인형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가 혹시 눈에 띄시는 게 있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가 인형이 움직인 것 같아. 낮인가요, 밤인가요? 밤이었어요. 주로 밤이죠. 그 다음에 저 화면 찍힌 것도 막 쨍쨍한 바깥에 햇볕에서 찍은 영상이 있나요? 뭔가 집에 이렇게 커튼도 쳐져 있거나 약간 으스스하고 어둡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원인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 시스템에 기인하는 거다. 그리고 움직인 이유는 모션 애프터 이펙트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션 애프터 이펙트. 일단 우리가 늘 여러 정보가 빛의 형태로 우리의 망막에 와닿고 시각을 통해서 뇌에 전달되잖아요. 그럼 낮에 그 정보가 더 많을까요? 밤에 더 많을까요? 낮에 훨씬 빛이 많이 오죠. 밤에는 빛이 별로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내가 만약 이제 센서라고 생각할 때 신호가 얕을 때 조그만 신호에도 반응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신호가 많을 때 반응을 할까요? 별로 없을 때지. 민감하게. 그러니까 밤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각 시스템이 뭐가 한번 좀만 있어도 움직이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유가 깜짝 놀랐어요. 신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역치가 내려가 있어요. 도서관에서 조용할 때 조금만 바스락거려도 되게 시끄럽게 그렇죠. 들리는 것처럼. 맞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단 민감해져 있다. 그래서 작은 움직임까지도 뭔가 안 움직였어도 움직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예민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움직인다라는 걸 뇌가 인지하는 것도 조금 특별함이 거기에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 저 보라색 점을 30초 동안 보셔야 되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눈을 막 움직이거나 딴 데를 보거나 하지 말고 딱 30초 정도만 저 점을 계속 바라봐 주세요. 아, 보라색 점. 점에만 집중해서 쭉 보고 있어요. 계속 보고 계시면 됩니다.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요. 계속. 스트레이트. 네네네. 계속 올라가는 거 올라가네. 따라가지 말고 계속 점에 따라가지 집중. 마요. 네. 자, 이제 물이 흘러. 내려온다. 물 흘러요. 처음에 봤어. 왼쪽이 흘러. 왼쪽이 흘러. 물이 흘러. 내려온다. 물 흘러요. 처음에 봤어. 왼쪽이 흘러. 왼쪽이 흘러. 자, 아까 그 무늬를 계속 보고 있다가 지금 저 사진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거든요. 아, 저 동영상이 아닌 거죠. 동영상이 아니에요. 와. 동영상이 아니고 그냥 사진이에요.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나요? 아닌가요?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약간 천천히 그죠? 내려왔죠. 내리는 것처럼. 우리 내려왔죠. 신기하다. 모션 애프터 이펙트예요. 사실 모션 애프터 신기하네요. 이펙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가 주변에 이런 움직임을 보는데 계속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뇌와 이 시각은 알았어. 저게 기본 모드구나. 흐르고 있구나. 라고 그걸 기본으로 보거든요. 그러다가 딱 화면이 바뀌고 안 움직이는 게 있으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메커니즘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걸 봤더니 저게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네네네네.
네, 이거를 모션 애프터 이펙트라고 하고 일종의 착시 현상이다. 재밌네요. 신기하다. 그래서 우리가 인형을 볼 때도 사실은 어둠 속에서 또는 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화면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뭐 책을 보고 있는데 계속 눈을 움직이고 있어요. 책을 읽으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어딘가를 봤어. 그러면은 뭔가 안 움직였는데도 움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근데 진짜 공포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왜 무서운 걸 볼 때 그냥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봐서 이게 아니라 맞아. 내 움직임 자체가 약간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죠. 뭐냐면 폭포가 무섭나요? 아니요. 방금 움직였지만 오 신기하다 이렇지. 맞아요. 무섭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인형이 움직이면 무섭잖아요. 왜 그러지? 그 이유는 우리가 타고나면서부터 뇌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살아있는 존재의 움직임인가 아니면 물질계의 움직임인가 이걸 다른 시스템으로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가설이 있어요. 근데 인형의 경우에는 사람처럼 생기기는 했지만 사실은 물질계이니까 혼자서 움직이지 못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얘가 갑자기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면 얘는 원래 움직일 수 없는 건데 라는 걸 뇌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법칙을 깨니까 섬뜩한 거죠. 무섭지. 좀 잘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냥 그걸 잘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런 경향을 테스트를 하는데 이거를 매지컬 아이디에이션 테스트라고 해서 마법적 사고 또는 주술적 사고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행운의 편지 보내면 이거 분명히 스팸이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찜찜해서 사람들한테만 보내잖아요. 보면 이런 마법적 사고가 조금 더 강한 사람들이 뇌에서 이제 여러 이벤트에 도파민 분비가 더 많이 되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법적 사고는 사실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있잖아요. 아까 행운의 편지 받으면 찝찝한 것처럼 누구에게나 있는 레벨에 이야기가 쌓이면서 거기에 마술적 사고를 조금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맞아. 나 이거 그렇게 본 것 같아. 라고 한 이야기가 또 가미가 되고 이것이 좀 괴담. 인형을 보고 뭐 저주 얘기를 듣고 무서워하는 그런 거로 진행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공포심을 만들어내는 거군요. 그렇죠. 만들어졌다. 이제 옛날에 지푸라기 같은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모양으로 해서 인형 만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거 막 찌르고 근데 자기 원수. 실제로 제가 초등학교 때 누가 그걸 만들어서 줬었는데 뭐 저주 이런 건 아니고 귀엽게 생겨서 장난을 많은데 이거 버리면 저주 받을까 봐 실제로 몇 년 동안 저 집에 갖고 있었어요. 얘가 나 막 괴롭힐까 봐. 웬일이야. 그러니까 제가 그런 데 되게 좀 잘 믿나 봐요. 그러네. 지금 뭐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어마무시한 비밀이 그래요? 있다고 합니다. 뭐야? 더 무서워요. 다른 인형이야. 다른 인형이었어요? 주문은 했는데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니야?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이라니. 우와. 저주 인형이 아니었어 그러면? 저는 사기당한 거군요. 그러네. 자, 하지만 처음 영상에서 우리 모두 실제로 인형이 움직이는 걸 봤단 말이죠. 김범준 교수님, 물리학 관점에서 이 현상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인형이 움직이는 현상은 역학적 평형 상태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제 물리학자로서의 입장입니다. 역학적 평형 상태. 예를 들어 어떤 비탈이 있는데 그 비탈 위에 구슬을 아슬아슬하게 잘 올려놓으면 거기 있잖아요. 근데 약간만 이 경사가 움직여도 구슬이 굴러내려서 아래로 굴러 떨어지잖아요. 그 이유가 구슬이 위에 있을 때보다 아래에 있을 때가 역학적으로 더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모든 것들은 더 에너지가 낮은 역학적 평형 상태를 향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 팔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인형이 있다고 치면 그 인형의 팔은 당연히 아래를 향해 있을 때가 역학적인 평형 상태인데 어떤 이유에서든 인형의 팔이 올라가 있다면
그럼 인형에 올라가 있는 어떤 테이블이 약간 진동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그렇게 되면 인형의 팔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아까 그 눈 돌아가는 인형 같은 경우에 팔 움직임하고 연결돼 있다 그랬어요. 나중에 설명할 때. 그러니까 팔을 만약에 들고 있는 상태였는데 팔을 안 보여주고 얼굴만 보여주면 눈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런 인형에서 예를 들어 제가 그 하나를 뭐 갖고 왔는데요. 뭐예요? 와. 마술? 손수건? 귀신 들린 손수건입니다. 오. 이 손수건에는 학의 혼령이 깃들어 있습니다. 학이요. 아하. 오. 아, 우리 코딱지들이에요. 나 저거 살래요. 하긴 너무 귀여워. 이 상태의 모습일 때가 지금 이게 더 역학적으로 에너지가 낮은 상태라서 이렇게 펼쳐져 있던 이 상태보다 신기하다. 나중에 학의 모습일 때가 에너지가 더 낮은 거죠. 근데 가만히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몇 번만 하면 어떻게 이렇게 돼? 네, 처음 봤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인형이 움직이는 게 크게 무서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곽재식 작가님, 화학적으로는 또 어떻게 이 인형의 움직임을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인형의 움직임 네. 열팽창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열팽창. 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물체는 열을 받으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부피가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열차의 선로를 연결해 놓을 때 따닥따닥 붙여놓지 않고 사이에 약간씩 틈을 주면서 선로철을 배치를 해놓는데 그 이유가 여름철에 열을 많이 받았을 때 너무 늘어나가지고 서로 비틀리지 말라고 어느 정도 공간을 주는 거죠. 또 전깃줄을 이렇게 가설을 할 때 전깃줄 팽팽하게 당겨놓으면 보기도 좋고 전깃줄 값도 조금이라도 덜 들 거 아니에요. 깔끔하지 또. 그런데 보통 살짝 이렇게 느슨하게 해놓거든요. 맞아요. 그 이유는 겨울철에 오그라들었을 때 너무 팽팽하게 해놓으면 끊어져 버릴 수 있으니까 약간 느슨하게 해놓는다. 이런 거 교과서적인 예시예요. 열팽창 굉장히 흔히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양이 변형되고 걸림쇠가 있는 부분, 관절이 있는 부분이 모양이 변형되면서 움직임이 달라진다. 이런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저렇게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주시는구나. 보내주신 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 파일 자체만으로는 위변조 판단하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영상 분석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과연 어느 방식으로 위변조가 됐는지를 유추하는 방식이 될 것 같아요. 이거 만들 수 있어. 아, 이거는 정말 조작 같은데. 이거 만들 수 있어. 아, 이거는 정말 조작 같은데. 첫 번째 동영상은 적외선 카메라로 찍힌 이제 인형의 얼굴 모습이 되겠는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인형 스스로가 이제 눈동자도 움직이고 그리고 입 모양도 움직이는 맞아. 좀 기이한 현상이 좀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상한 점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첫 번째는 화각의 변화인데요. 보이고 있는 이 인형의 모습이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이제 인형이 움직인 게 아니라 카메라 자체의 움직임으로 보이는 거고요. 우와, 저분 대단하시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이 눈가에 보이는 이 흰색 광원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광원을 보시는구나. 광원이 변한다라는 거는 이 카메라와 피사체 사이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촬영 당시 사람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와. 야, 전문가는 전문가시네요, 진짜. 이건 뭐야?
이 동영상을 이제 분석하기 이제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이 동영상 자체가 굉장히 좀 흔들림이 있습니다. 영상 처리 기법 중에서 안정화 기법이라는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영상의 흔들림을 최소화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고 계신 장면이 그 흔들림을 최소화한 장면이 되겠는데요. 이 손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왼쪽에 있는 마네킹을 보게 되면은 마네킹 역시 굉장히 흔들린다라는 움직임이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있게 됩니다. 어떤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미스터리한 영상. I'm not seeing anything so far. I'm about to leave. What the? Yo, saw that. 한밤의 공동묘지에서 사람을 감지한 자동차? 황급히 눈을 돌린 그곳엔 아무도 없었는데 Yo. 뭐야? Saw that. Nobody's around. 공동묘지에서 Nobody's 영혼인가? here. This is 영혼을 right 느낀 there. 건가, Other 이게? than that, 근데 장소가 그래가지고. 여러 명이 나타나는가 하면 Oh my God! 심지어 다가오기까지 하는 의문의 존재. 저 있나? 진짜 없는 거죠? 대체 자동차가 감지한 것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2020년 8월 미국의 오마르라는 남성이 자신의 차가 유령을 감지한다는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한 영상을 공개했는데 자동차 뒤에 사람이 있다고 알리는 오마르의 자동차. 없는데? 하지만 차에서 내려 확인해본 그곳은 아무것도 없었다. 무섭다. 오마르는 그 지역이 과거 원주민들의 매장터였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찍힌 것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했는데 이 미스터리한 현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또 있어? 또 있어? You see that right there? 오, 오토바이다. 이번엔 한 명이 아니다. What the? 심지어 모니터 속 그것은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려고 했는데 근데 다가오다가 없어지네. 탄 거지, 차에. 엥? 너무 무섭다. Yo, what the hell? 영상을 본 몇몇 이들은 모니터 속 사람들의 정체는 단순히 자동차가 묘비들을 잘못 인식한 결과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지만 동일 모델 차량을 운전하다가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속출. 인터넷은 곧 다른 장소, 다른 상황에서 이 기이한 순간을 포착한 영상들이 줄지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근데 만약에 기계가 고장난 게 아니라면 이건 진짜 뭐야? 그치. 게다가 아무도 없는 공동묘지에서 주인과 산책을 나온 듯한 개가 감지되는가 하면 어린아이까지 등장하며 사람들의 공포심은 더욱 깊어져 갔는데 공동묘지니까 더 유령 같아 보이는 거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자동차가 허공에서 감지한 정체불명의 사람. 이 차는 정말 유령이라도 보는 것일까? 자동차 모니터에 나타난 의문의 존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자, 이번에 파헤쳐볼 미스터리는 바로 유령 보는 자동차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너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이 영상이 올라왔었고 화제가 꽤 됐었죠. 네, 근데 좀 신기하기도 하면서 다행이다 싶은 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일어나지 않고 다 해외 영상이라. 뭐 일종의 붐 있지 않았을까요, 해외에서? 그렇죠. 왜 꼭 해외에서만 일어날까? 네. 도연 씨처럼 의심하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하나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게 있나요? 네, 최근 국내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서운데. 아니 근데 저 화면 자체가 좀 막상 보면 좀 겁날 것 같아요.
나왔어. 오른쪽. 터널. 없는데. 터널. 해외라서 안심을 했는데 네. 우리나라라서 좀 겁나고 한두 군데가 아니네요. 그러게요. 네. 근데 유령 맞는데요. 고스트 인 더 머신. 내가 합자. 고스트 인 더 머신. 내가 합자. 고스트 인 더 머신. 내가 합자. 고스트 인 더 머신이라고 해서 사실 기계가 그 감지하는 것 자체를 고스트 인 더 머신을 부르기도 하거든요. 또 다른 의미에서. 그래서 저는 이게 기계가 감지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알고리즘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가 보이고 안 보이고가 빛이 있을 때 보이는 거랑 빛이 없을 때 보이는 게 다르거든요. 다르죠. 왜냐하면 빛이 많을 때는 이게 빛의 신호가 많으니까 내가 민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줄여서 최대한 많은 신호를 보지 않고 필요한 것만 보려고 하는데 어두운 곳에서는 이게 또 빛이 별로 없으니까 더 많은 신호를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무언가를 감지한다라고 하는 게 알고리즘이 어느 선에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느냐를 정해놔야 되는 거라서. 야, 지금 벌써부터 네. 흥미롭습니다. 의견이 분분하신데 일단 우리 과학자분들의 가설을 듣기 전에 다빈치 노트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직접 영상 속 해당 차량을 몰고 찾아가 봤다고 그쵸. 합니다.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국내의 한 터널에서 유령을 감지했다는 증거 영상이 올라왔고 많은 사람은 이를 믿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다빈치 노트가 나섰다. 유령이 나타났다는 장소에 직접 가보기로 한 제작진. 첫 번째 장소는 문제의 영상과 같은 조건을 갖춘 터널. 터널이라는 장소 자체도 뭔가 좀 음산해요, 그렇죠, 그렇죠. 괜히. 항상 어둡고. 네. 컴컴한 탓에 온갖 괴담의 단골 장소이기도 한 터널에서 과연 유령을 찾을 수 있을까? 2km 남짓한 길이의 터널을 달려보는데 안 나왔어요. 감지되지 않은 유령. 한 번으론 부족한 걸까? 다시 시도해보기로 했는데 과연 이번엔 무언가 나타날까? 사람의 형체 비슷한 것조차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결국 터널이 끝나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유령. 터널에서는 유령 감지 실패. 촬영인 줄 알고 안 나왔나? 아니, 천천히 오는데 그 화면 보잖아요. 사람 두 명이 갑자기 왼쪽에 있는 거예요. 계속 봤는데 그 앞에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낮인데 유령이 같은 장소에서 연달아 2번이나 감지됐다는 이곳. 심지어 같은 동네 다른 곳에서도 유령이 포착됐었는데 밤에도 나오고 낮에도 나온다. 그리하여 찾은 두 번째 장소. 고양시의 한 동네. 평화롭기만 한 이 동네에서 정말 유령이 있는 것인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영상 속 바로 그 장소가 보이기 시작하고 똑같은 장소입니다.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다가가 보는데 아직까진 별 반응 없는 모니터. 나올까요? 바로 그때 오, 대박! 나왔어! 사람이 나타났다. 다시 봐도 그 자리엔 아무도 없는데 화제의 영상 속 바로 그 지점에서 존재하지 않는 보행자를 감지해낸 실험차량. 있네요. 정말 이곳에 유령이 있는 것일까?
야, 그래도 정말 찍혔네요. 지방령처럼. 지방령이거든요. 성공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찍힐 수가 있죠? 아니, 촬영 나간 우리 스태프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근처를 돌 때 묘지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괜히 사람이 심리가 있어. 근처에 묘지가 있고 그렇죠. 동일한 공간에서 한두 번도 아니고 유령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 저 차 카메라가 대박인 거죠. 유령까지 감지하는 카메라인 거잖아요. 근데 원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해당 영상 속의 차량은 카메라로 주위 환경을 먼저 찍은 후에 여러 가지 달려있는 센서들을 통해서 동작이라든지 거리 등을 측정을 한 다음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을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유령이나 귀신을 감지하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설사 유령이 감지됐다고 해도 그게 유령인지 아닌지 검사하거나 확정할 수도 없는 거고요. 아니 근데 유령이나 귀신이 아니라면 차량 앞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맞아요. 차량 모니터에는 왜 사람이 감지된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전파나 초음파의 난반사, 그러니까 반사가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 여러 방향으로 일어나는 난반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센서들이 신호를 보내서 목표물에 도달을 하고 그렇게 반사돼서 돌아오는 것들을 형태하고 그다음에 시간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모양을 측정을 하는데 영상에서 봤을 때 공동묘지들이 다 외국 공동묘지들이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 공동묘지라든지 아니면 묘지 같은 데 보면 비석이 판판해요. 반질반질하게.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 근데 특히 뭐 미국이나 다른 곳의 비석들은 보통 거친 표면의 비석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전파나 초음파가 돌아와야 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이런 난반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 신호가 제대로 돌아오지 않거나 약하게 돌아오거나 아니면은 그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한 채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돌아왔을 때의 정보가 인공지능에서 분석을 할 때 이것에 관한 정보는 없는데 하지만 비슷한 거를 도출을 해내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부정확한 정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난반사가 어디서 일어났다는 거죠? 보시면 유령을 감지했다는 도로 옆에 철제벽 보이시죠? 오른쪽에 지금 보이시는 저 장면의 철제벽이 이제 표면이 고르지가 못해요. 울퉁불퉁하게 돼 있는 철제벽도 돼 있고 그 건너편의 벽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콘크리트 벽이 아닌 철제벽으로 되어 있어요. 전파가 지나가는데 장애물도 있어요. 지금 제한속도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전봇대 같은 것도 있고 두 벽의 공간 사이로 차량이 지나가면서 내보냈던 신호들, 전파하고 초음파의 난반사가 이루어지면서 나타난 고스트 현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스트 현상. 그러네요.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전파 신호를 감지하는 장비지 않습니까? 네. 아까 보면 전봇대가 써 있었어요. 변압기도 달려 있었고. 그래서 그 회로에 만약에 낡아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면 전파 신호에 어떤 교란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왜 터널에서는 아까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 너튜브 영상과는 다른? 일단은 왼쪽에 보면 일단 차량이 많이 있죠. 맞아요. 오른쪽에 직접 찾아간 터널에는 너무나 텅 비어 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단 센서가 인식하는 데 있어서 편안함을 느끼겠죠. 오류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더 적어서 고스트 현상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렇네요.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네. 그리고 왼쪽에는 차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브레이크 등들도 다 들어와 있죠. 왼쪽에. 그러다 보면은 속도가 분명히 느렸다는 거예요. 속도가 느렸고 오른쪽에는 실제 주행 영상에서는 차가 없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속도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속도의 차이에서도 고스트가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령 보는 자동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차량이 갖고 있는 인공지능의 오류다. 사람을 식별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상의 한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계의 한계다. 뭐 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사실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어떤 사물을 인식한다, 정보를 인식한다, 이미지를 인식을 한다라고 하는 모든 기기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앱 중에 뭐 인공지능으로 얼굴을 인식을 해가지고 뭐 얼굴을 뭐 좀 뽀사시하게 해준다든가 초점을 맞춘다든가 얼굴을 딴 걸로 바꿔준다든가 이런 앱들 많이 있죠.
이런 앱 사용하다 보면 인식이 좀 잘못되는 경우 다들 한 번쯤은 좀 겪어 보셨을 거예요. 맞아. 맞아. 저럴 때가 제일 무서워. 맞아.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저렇게 인식하니까. 저런 어플을 쓸 때 인공지능은 어떤 원리로 사람을 인식하나요? 일단 디지털 장비니까 입수한 영상, 뭐 신호, 음성 이런 것들을 다 결과적으로는 숫자로 다 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숫자 속에서 학습을 통해서 어떠한 규칙성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숫자의 규칙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번에 새로운 숫자가 들어오면 저게 사람이다, 저건 사람 아니다라는 식으로 내부 프로그램이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숫자를 이용한 계산 싸움인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숫자를 이리저리 이용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는 그 과정에서 우리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오류가 간혹 발생할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이 데이터를 학습할 때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사람을 채용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이유가 백인 남녀는 너무 잘 알아보는 거예요, 얼굴 인식으로. 근데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적은 유색인종 여성의 경우에는 이렇게 인지하는 정도가 떨어지니까 이거는 차별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이제 학습한 데이터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조금 성능이 좋아지고 달라지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네요. 아까 작가님께서 인공지능이 뭐 숫자로 처리하는 거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뭘 보고 사람으로 인지했는지 궁금해요. 결국 사람의 형체인 것이냐가 관건 아닐까요? 사람의 형체라면 이제 속일 수 있을 확률이 어느 정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생각 충분히 해볼 수 있고요. 사람이 눈으로 보기에 꼭 뭐 어떤 사람과 닮은 형체가 있다 없다를 넘어서서 전혀 엉뚱한 신호라도 기계는 인간으로 판단할 여지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안전을 위해서 이 기능을 잡아놨기 때문에 좀 오류가 생기는 거를 감수하고 유령 같은 게 좀 보일지라도 감지해라. 이렇게 프로그램을 구성해 놓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런 식이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기계와 알고리즘, 뭐 난반사 이런 얘기를 주로 이제 기계 입장에서 봤잖아요. 네. 전 거꾸로 사람 입장에서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 저 기계가 보여주는 신호를 대체 얼마나 신뢰해야 유령이라고 믿을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말 저 해당 차량이 똥차였다. 그런데 저런 신호를 내보냈다. 얘는 맨날 오작동해 이러지 않았을까요? 맞네. 근데 저 해당 차량에 대한 뭔가 멋진 이미지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저 차량은 되게 좋은 기술들이 들어가 있다. 이러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후광 효과가 작용한 것이 아닐까. 그럴 수 있겠다. 그렇죠. 후광 효과. 맞아, 맞아. 그래서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데도 뭐가 신호가 나왔다. 유령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럴 수 있겠네요. 맞아요. 네.